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비즈분입니다. 자, 제가 열흘 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 기업이 있어서 제가 분석 영상 올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언제였냐면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PGY라는 종목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도 분석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클럽 밀착 관리 종목으로 포함시켰던 종목인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20일이니까 10일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2025년 투자 전략을 대비하는 무료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거의 한 3,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바빠서 또는 뭐 술 약속이 있어서 신청 자체를 못 하신 분들이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까지 다시 보기 링크를 다시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려놨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연말에 좀 공부하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진행했던 무료 특강 다시 보기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 열흘 동안 20% 이상 빠졌군요. 추가 매수해야 합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자꾸 종목 추천하는 채널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은 다른 분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종목 선정 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지 이거 사세요 파세요 이런 채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0% 이상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첫 영상 올린 12월 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봤는데 나스닥이 1.84% 빠졌고 다우지수가 4.64%,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7.16%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했고 개별 종목들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5.8%, AMD가 9.16%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량 기업들도 이 정도 빠졌다는 거죠. 스타벅스도 10.62% 빠졌고, 그리고 핀테크 쪽으로 제가 여기 정리한 파가야나 블록 같은 기업, 블록이 8.15% 빠졌고 파가야가 15.02% 빠졌습니다. 20%까지는 아니던데 좀 더 높은 가격에 보신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시장 자체가 10일 동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이 밀착 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데일리로 이렇게 체크를 해왔고 매일매일 파가야 소식이 있던 건 아니지만 파가야 소식이 있었던 것만 제가 정리해서 한번 갖고 와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투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잡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그동안의 소식들을 쭉 제가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12월 17일자 MGB 밀착 종목 데일리 체크 포스팅인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파가야가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CE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 중에 하나는 또 소프트웨어 평균 8.9%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라는 내용의 이 기사가 있어서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기 기사 원문 링크도 공유해 드렸었고, 자,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파가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를 봐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회사고 영업이익이 이제 막 흑자 전환됐고 순이익은 아직 흑자 전환을 못했습니다. 파가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 다음 실적 발표 때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터닝 포인트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자본 수익률 같은 게 낮으니까 우려가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터닝 포인트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산업 평균값과 비교하는 방법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으로 왔을 때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야지 이제 막 영업이 흑자 났고 아직 순이익은 적자인 기업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참고할 만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남겨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파가야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자는 컬럼도 올려드렸는데
이것까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재무제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분석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리포트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여기 긍정적인 관점의 리포트와 부정적인 관점의 리포트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최근 리포트가 올라와서 이 리포트도 요약을 해드렸는데, 요거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리포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파가야에 대한 어떤 개요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 일단 이 글로벌 AI 이 대출 시장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다. 연평균 23.5%로 8배 성장하는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사업 현황 이런 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봐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절대적인 관점과 상대적인 관점 모두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형광펜 친 부분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분석 모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이랑 비슷한 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은 미래 성장률이죠. 제가 하는 방법도 미래 성장률을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수익률,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도 이 수익률에 대한 지표를 입력하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가야의 추정 공정 가치는 주당 88.55달러라고 해요. 지금 파가야 주가가 어제 더 하락했으니까 8.7달러 정도 되니까 진짜 텐베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향후 5년 동안 파가야 주가가 연평균 68% 성장률로 5년 뒤에 12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목표에 대한 근거로 매우 합리적인 15배 정도 멀티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어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88배인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우리들은 이 파가야에 대한 이 멀티플을 높게 책정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의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가야의 경쟁 기업으로 업스타트를 언급을 했는데,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죠. 업스타트는 B2C로 하는 비즈니스고 파가야는 B2B이긴 한데, 아무튼 같은 업종이니까.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업스타트의 파가야 대비 10배의 시가총액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가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업스타트가 76억 4,700만 정도 되고 파가야는 7억 2,100만 정도 되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가치평가와 절대적인 가치평가를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AI 네트워크 아직 경제 사이클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지금 연착륙이 전반적인 시장 전망이지만 경기 침체 시에 굉장히 큰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파가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 리스크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의 리포트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 아침에 올려드린 컬럼인데, 저는 파가야라는 기업이 여기서 써놨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렴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매일매일 좀 데일리 체크를 해보고 있었어요. 뭐 관련 뉴스, 뭐 호재 악재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또 내가 놓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기사여서 제가 우리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렸었고,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밑줄 치거나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12개월 동안 23.38%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괜찮았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1.17로 과거보다 하락하긴 했지만 견조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베타 값이 높아서 변동성은 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오래된 대출 채권의 보유 유가 증권과 관련한 상당한 손상 비용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뒤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ABS라는 게 손실로 좀 잡혔다, 이 얘기입니다. 뒤에 다시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비우량 개인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 관리 회사인 티오렘을 인수한 거라고 합니다. 발음이 맞나요? 티오렘. 자, 아무튼 2천만 달러 규모면은 뭐 그렇게 큰 M&A 딜은 아니죠. 파가야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인력 감축을 포함한 비용 절감 조치도 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력 감축을 했다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이거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 감축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한 게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 2025년에 이제 갭 기준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자,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아까도 나왔었죠? 오래된 대출 채권의 보유 유가증권을 통한 신용 위험 노출은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 2분기에 5,800만 달러의 상각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배어 사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제 파가야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오래된 대출 채권 같은 경우는 비중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회사를 인수한 부분, 그 다음에 원메인 파이낸셜과의 뭐 파트너십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학 분석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해 봤어요. 저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파가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금융기관한테 신용평가 서비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게 기본적인 메인 비즈니스인데, 이런 상각 비용이 왜 발생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각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아졌다. 이거를 우리가 상각했다고 하잖아요. 감가가 상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1년이 지나서 이제 중고차가 되니까 차량 가치가 한 500만 원 정도 낮아졌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의 이제 상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상각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의 상각이 발생했다. 그거를 회계상으로 손실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가.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파가야는 대출을 제공한 후에 이 대출을 유동화하여 이 자산 유동화 증권 ABS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좀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상각 비용으로 인식해서 장부상으로 손실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채나 회사채처럼 한마디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처럼 파가야도 대출을 기반으로 발생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이게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자, 이 ABS 증권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이 ABS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손실로 잡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가야는 직접 대출을 하는 기관이 아닌데 왜 이런 게 있나라고 해서 좀 더 알아봤더니, 자, 파가야 같은 경우는 대출 기관이 승인한 대출, 그러니까 파가야가 이 AI 기반 신용평가 기술을 제공해서 대출을 이제 대출 기관이 하는데, 얘를 일부 재매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매입해서 다시 또 판매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나 봐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상각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 게 좀 오래된 대출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좀 리스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가야의
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먼저 PBR, 그 다음에 PSR, EV 세일즈 레시오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기간을 2년 정도로 잡아봤거든요. 자,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파가야의 현재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과거 지표로만 비교해 봐도 일단 저렴한 건 맞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한 2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지표보다도 낮았었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는 방법, 제가 이 리포트 방금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적정 주가 템플릿으로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주가가 되려면, 지금 아까 공정 가치가 88.55달러라고 했는데, 제가 템플릿 활용 팁으로 이렇게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정도 주가가 나오려면 이 평균 성장률 조정값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한번 실습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서 평균 성장률 조정값을 74% 정도로 올리니까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74%는 2025년 예상 EPS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4년은 훨씬 높았지만 이미 지나갔으니까 2025년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저는 보수적으로 평가했어요. 한 12%인가? 15%로 평가해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계속 밀착 관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고 지금 영상을 또 올려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이제 또 2025년 점도표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5년 예상 금리 인하가 기존에 4회인가 그랬죠. 그러다가 2회로 낮아지면서 다시 또 중소형주가 또 막 안 좋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좀 크게 봐야지 단기적인 이런 상황들에 너무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 데이터 잘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중소형주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매일매일 나오는 경기지표, 매달 나오는 경기지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에 의식해서 투자 전략을 자꾸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자산의 가격이 저렴하면 계속 모아 나가면서 공부하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